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과 검찰은 수도 없이 동어 반복을 했습니다. 같은 언론과 검찰이 2023년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금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진구 기자 개인이 너무 좋아서 그를 옹호하고 그와 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기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의혹을 취재하는 행위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어버린 2023년 대한민국의 언론 민주주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는 쪽수라고 생각하기에 그와 연대하고 머릿수 하나라도 더 보탭니다.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이 못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여러분과 공유하는 안원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저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언론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언론인 아닌 언론인 안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청장님 뵀는데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 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계속 그 방송 계속 연달아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월요일 날을 탐사 프로로 하다 보니까 일타 강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 아, 월요일 날 방송이 워낙 또 컨텐츠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준비하시는 게 일요일 날도 근데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일요일 날도 뭐 지금 요즘 일요일 방송은 김성수 네네. TV에서 성수대로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대장동 네. 녹취록 네. 1372페이지에 그 정영학이 녹취했던 내용들 녹취했던 요약이라는 요약본을 주로 설명하는데 사실 그 요약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것도 지금 그 탐사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죠. 안 그래도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손꼽히시는데 이번 그 방송 기획하신 그 녹취록 분석이 끝나고 나면 정말 대장동 전문가가 되시겠어요? 아니 그 녹취록은 사실 분석은 다 끝났고요. 네네. 이제 방송할 때마다 그 이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그렇죠. 한 지금 독해만 해도 한 너댓 번. 그 녹취록을요. 네.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 정도면 화천대유에서 아파트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장동으로 이사갈 준비. 또 총장님 저 시골에 계시니까 이참에 그 대장동으로 이사 한번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영수 딸한테는 아파트 한 채 주고 막 그랬는데. 글쎄요. 이 정도로 화천대유나 그 정영학 녹취록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그들의 진실을 보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지 정말 궁금한데 우리 김만배 씨는 우리 안원구 청장님한테 그 아파트 한 채만 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뭐 기자들도 주고 뭐 그렇게. 그래 나도 개나 소나 다 줬는데 우리도 하나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잠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이 대장동의 그 실제 주인이 누굴까 지금 아직도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김만배가 주인이다. 뭐 또 유동규가 주인이다. 그 전에는 또 그분이 이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그 이야기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쑥 들어갔는데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굴까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이제 첫째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형식상으로는 김만배가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김만배가 주인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 처음에 김만배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뭐 나무기처럼 그 이강길이가 만든 C7부터 무슨 직원이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쭉 오는 것도 아니고 2012년 뭐 11년 12년쯤에서 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뭐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든가 뭐 등등 하면서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렇죠. 변호사는 이제 박용수 변호사인데 그 등장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역할 분담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만배는 무슨 역할을 맡았냐 하면은 인허가 쪽 관련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담당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정영학이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인일 택이 없잖아. 그렇죠. 커드렛 일을 어떤 면에서는 분장을 했으니까 그 피고용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만 하나 맡는 게 주인이라고 할 그렇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의 역할을 딱 분석해 놨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주인은 누구길래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쭉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남욱은 그 이광길이라는 C7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장금융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있던 친구고. 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나중에 서판교 프로젝트라고 하는 라는 AMC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거긴 또 양재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건 땅 지주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거 이제 사업 시행권을 다투던 회사인데 갑자기 그게 이 하천대유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김만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 아닌 거야. 그렇죠. 실제 그 사람들을 바꾸고 하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죠. 기획자가 있는 거죠. 전주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실소유주.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게 누굴까? 네.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김만배도 박영수가 시켜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고. 네. 양재식은 박영수 밑에서 일하던 변호사고. 네. 남욱은 그 박영수가 재판을 봐주기 위해서 뒤에서 그 도와줬던 사람 변호사로서 박영수가 네. 남욱이를 케어했고 네. 모든 가정에 한 사람으로 박영수는 일단 등장을 하네요. 그렇다면은 거기가 가장 주인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그 실제 주인의 오더를 첫 번째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 이거는 진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박영수랑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우리 안홍구 총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댓글창 보면은 있어 맞아 댓글 막 올라가고 있는데 100m에서 보면은 딱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제가 독일에서 네. 그 입증이 된 건데. 네네. 내가 독일에 최순실 재산 추적한다고 네. 갔을 때 교포가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은 알더라고요. 네. 안민석 의원은 아는데 안민석 의원을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 안민석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한테는 와가 인사는 하고 갔는데 약간 갸웃갸웃하고 이제 하다가 나가더라고. 네네. 그 우리 한인 식당인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막 급하게 쫓아 들어오는 거야. 네. 들어가지고 저보고 인사를 다시 하면서 이제 생각났다 그러면서 네. 박영수 특검 맞지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딱 감각적으로 우리 PD님들이 박영수 특검 사진을 딱 띄워주신단 말이죠. 이게 참 방송 잘하는 거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어쨌든 간에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박영수 특검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장님이랑 저랑 거의 뭐 횟수는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대장동 이슈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밑자본을 댄 사람이 주인일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시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주 작업이에요. 네. 그 지주라는 게 땅을 확보 안 해놓으면 그 사업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 실제 주인이 이제 사실 땅 확보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네. 근데 땅 확보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땅 확보를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인데 네. 인허가는 뭐 그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는 인허가까지는 그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보면은 땅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그 원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한테 이 땅을 개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사용권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 네. 그거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산저축은행 돈 수사를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을 끌어내 줬어요. 네. 그 사업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권이 있다고 해서 계속 자기들이 하락했다는 말이죠.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드머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내야 되고 직원들도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도면도 그 가도면 빼가지고 인허가를 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시드 머니가 여기서는 한 400억 정도 네. 이제 보이는데 그 400억 정도를 된 데는 또 SK로 돈이 들어오는 키넨 파트너스라는 네. 곳이잖아요. 네. 가천대유로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그 돈이 주인 그 두 쪽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무데도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요즘에 슬쩍슬쩍 그 시드머니가 SK에서 흘러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간간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게 내가 벌써 한 2년 됐죠. 네. 내가 이야기한 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뒷부분도 또 아직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갑자기 대장동으로 가버렸네 오늘 네. 이야기가. 우리 어쨌든 네.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주인을 찾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김만배가 아니고 네. 유동규도 아니고 네. 이재명 더더욱 아니고 거기는 관여할 틈이 없어요. 네. 그 마무리 짓자면 만약에 이재명이 주인이다. 네. 그때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네. 하면서 그 주인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우파 보수 유튜버들은 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웃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28억도 유동규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이 되는데 네. 그 부분도 나중에 김만배가 궁극적으로는 유동규한테 주려고도 안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이재명한테로 갖는 걸로 친다고 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그 428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야 되는 거야. 본인을요. 이재명을 속이고 428억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충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기각당하는 거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428억을 뭐 특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못 넣었다고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그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엮는 순간에 모든 것이 모순에 빠져버려요. 네. 그 남욱이와 그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을 꼬시는 것까지 이재명이 자기 건데 지 밑에 쓰는 수족처럼 쓰는 측근들한테 속이고 그 돈을 줘가면서 그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 넣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이 전체가 안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이 구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이슈는 일요일 날 우리 청장님이 성수대로 TV에서 계속해서 그 녹취록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대장동의 핵심을 좀 짚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흘러갔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처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강진구 기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청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시니까 기자가 기사를 썼다라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듣는 게 처음이죠. 저도 뭐 이제 막 29년 살았습니다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사로 소송을 거는 거는 당연히 보장된 권리잖아요. 나도 30년 살았는데. 아, 그러시구나. 뭐 한 살 차이는 그냥 말 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피해자가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하면서 현직 기사한테 두 번째 그것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구속영장은 원래는 불구속이 원칙이거든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야지 이 피의자로 이제 지목되는 사람이 자기 방어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구속되면은 어디 한 군데 몰아넣어 놓고 뭐 구치소나 이런 데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 현장 부재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구금이 된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링에 올려놓고 싸우는데 한 사람은 팔과 손을 묶어놓고 건투를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당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국가 공권력이 힘이 더 세잖아요. 일 개인보다는 절대 권력이죠, 뭐. 그런데 그거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은 참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인데 그런 내용들이 약간의 요번 구속영장 청구했는 내용을 제가 다는 읽어보진 않았고 일견 봤더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손발을 묶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드는 그런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구속영장에서 의아했던 부분이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 허위 사실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요번에 영장 청구에는 2차 가해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피해자는 윤석열과 한동훈.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법원에다가 사실은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그 구속영장 자체가. 피해자가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인데 2차 가해까지 가한 나쁜 놈이니까 그 영장에 보면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손발을 묶어 놓고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 손발을 묶는다는 의미는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네. 그리고 그 사안의 중대성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현재 도주 우려가 있다고는 안 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영장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서 내용에는 도주 우려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네. 강진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걸 갖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죄수들, 그러니까 지금 면회를 가갖고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마치 증거인멸처럼 몰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도주 우려는 이제 둘 다 사실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기자나 그 제1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나 자기 집이 주거가 일정하고 네.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디 가겠어요. 뭐 밀항을 하겠어요. 뭐 그 김학의면처럼 변장을 하고 도망을 가겠어요. 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봐서 아마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증거인멸 가지고 지금 이제 네. 다투고 있는데 그럼 증거인멸로 우리 국한에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몇 가지를 지금 그 증거인멸로 엮었더라고. 네. 근데 이 증거인멸을 뭐 하는 처음에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기자들끼리 카톡을 주고받은 그걸 그 핸드폰들을 다 압수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저걸 이 기사화를 하기 위한 그런 취재 협의를 한 것을 네. 증거인멸로 이제 또 모의를 했다는 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엮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첼리스트하고 청담동 술자리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첼리스트하고 이세창 씨하고 네. 그 뒤에 보면은 지금 뭐 불륜 문제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륜 문제를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한다.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네.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인멸 사항이 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근데 마침 영장 전담 판사가 오늘 여성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 판사가 누구가 됐는지는 그건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만약에 여성이었다면 그거는 증거인멸 소지로 볼 수 있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편의에 네. 더 네. 강한 그런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불륜을 숨기기 위해 한 것을 그걸 협박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라든지 하게 한다라고 몰아가면 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 지난번 영장 청구하고는 다른 그런 지뢰를 조금 숨겨놨다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그 집에 들어간 거, 네. 가택 침입이요. 가택 침입처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초인종을 누르면서 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초인종이 일반 초인종하고 달리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가 버튼이 있는데 네. 하나는 그게 지문 인식 장치, 초인종이고 하나는 초인종이고 하나는 지문 인식 장치인데 그걸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보통 안 쓰던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한번 누르고 요것도 한번 눌렀다는 건데 그것을 뭐 가지고 이제 스토크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 요번에 이걸 엮었어요. 지난번에 해가지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안 되는 것까지도 같이 엮어가지고 네. 몇 가지 같이 엮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증거 인멸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번에 많이 해놨다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오늘 아마 그 강진구 기자도 그렇게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느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저거잖아요.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청담도 술자리에는 네. 제보자하고 네. 강진구 기자가 공모해서 네.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비방을 할 목적을 가지고 네. 그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공모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보자와 강진구 기자가 어느 곳에도 공모한 사실이 없어. 그렇죠. 그야말로 제보가 있어 가지고 그 제보를 파악하기 위한 기자로서 그 진실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또 뭐 이세상 씨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말만 믿은 것이 아니고 네. 첼리스트 만나고 이세창 씨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네. 두 사람 다. 그 사람들을 확인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그 공모했는 정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비방을 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탐사 보도 기자잖아요. 네. 기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간 거지 이것을 무슨 그 공모해서 비방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반론을 하면은 반론을 계속 보도해주겠다고 수차례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방할 뜻이 있으면 그렇게 언급을 안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야. 자, 그 죄가 안 되면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뭐 아무리 지뢰를 심어놔봤자 네. 앞에 그 죄가 안 되는 거에 증거를 누가 인멸할? 죄가 되지도 않는데 죄가 안 되면 증거 인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증거 인멸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초점이 아마 그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네. 있는 것이다. 그 앞에 부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마 이 변론의 요지가 될 것 같고 네. 뒤에 증거인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냥 부수적으로 갈 네. 거니까 경찰에서 해놓은 그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이 좀 길어갖고 제가 포인트를 치고 들어갈 걸 못 쳤는데 지금 솔직히 자기 고백하고 해봅시다.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다가 아까 청장님이 불륜 얘기했을 때 다시 집중 반짝 해가지고 얘기를 듣기 시작한 사람 1번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세창 씨하고 첼리스트가 불륜 그 순간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그건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마치 본질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에 조금 이제 논점에서 벗어난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의아한 부분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실제 왜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지가 그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 번복을 기도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번복시킨 진술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생산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등 증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륜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계속해서 추가 취재들이 일어나는 게 마치 본인들이 확보했던 최초의 진술이 오염되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속에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네. 그 당시에 그 이세창과 그 첼리스트의 불륜 관계라는 거는 사실 조선일보가 TV조선인가요? 조선에서 보도를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더 탐사에서는 그 보도는 아예 안 했어요 처음에. 네. 왜냐하면은 그 개인적인 그렇죠. 그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게 그 경찰에서 아마 조선일보로 흘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걸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가지고 쓰고 그걸 또 경찰이 지금
그 증거인멸 사유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이제 오늘 제가 그래갖고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예. 오늘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머리 하나 보태고 오셨네요. 예, 머릿수 하나 보태러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참 나는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구나. 현장에 도착했더니 이 극우 유튜버들 예. 이미 현장에 와서 뭐 기자회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피커를 크게 하고 강진구 구속해라 뭐 그러면 기타 등등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의아했던 부분들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자발적인 자기 신념일까? 아니면 어디서 입금된 걸 확인하고 움직이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입금에 가는 무게를 둡니다. 저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보가 참 없고 되게 좀 안타깝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중앙지법에 이제 삼거리가 있으면 이 삼거리 중앙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 비슷한 양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전략은 10시에 강진구 기자의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시간을 끌면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근데 강진구 기자는 법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법원 아예 바깥에서 대로변에서 계속 목소리 높이면서 방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때 이제 거기까지 뒤늦게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좀 많이 좀 욕설하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사실은 자극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분명히 무슨 본인의 어떤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입금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업적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강진구 기자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네, 시민들은 많이 오셨고 이 보수 쪽은 한 10명 정도예요. 10명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보수들이 있는 쪽을 좀 벗어나서 현장에서 이제 그 법원 앞에 가갖고 이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진구 기자가 그 법원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에 그 뒤에서 지지자들이 강진구를 연호하면서 뭐 지지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이제 기자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던 KBS 기자가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으면서 와, 씨발 영화 같다. 이렇게 혼잣말로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방송에는 안 나가겠지만 그렇게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현장에서는 연출이 좀 됐었습니다. 이제 강진구 기자의 경우에는 지금 탄압받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아마 기자한테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는 이거 세 번째인가요 지금? 구속영장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구속영장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그것도 다른 죄도 아니고 비방 목적의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기자가 이렇게 비방 목적의 방송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겠어요.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본다는 이야기는 탐사를 제대로 하는 기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강진구 기자가 하는 보도 내용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챙겨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참 어거지성 구속영장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아마 역사에 남을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두 번째 받은 이 강진구 기자가 인터넷 매체의 더 탐사 기자가 아니라 뭐 한겨레든 아니면 조선일보든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였다라고 하면 이 기자협회나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지금처럼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기자회견하니까 그냥 영상이나 담아야지 이 정도로 대응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신생 매체 혹은 뭐 인터넷 매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처음에는 그게 심했죠. 심했고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더 탐사라는 이 신생 탐사 보도 매체가 출범하면서 사실 레가시 미디어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레가시 미디어는 뭐 차 띄고 포 띄고 뭐 편집국장이 손 빨간 줄 치고 뭐 위에 사주가 또 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언론을 안 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왜 안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언론을 보면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기 싫다 하는 거에는 지금 내용들이 다
그 묻히거나 왜곡되거나 하면서 그 실제를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다 관심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네. 그러한 지점들을 뚫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데는 더 탐사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뭐 후원하고 참 그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자기들의 기존의 그 레가시 미디어의 언론 그 종사자들이 뭐 기자라고 부르기도 쉽네. 네. 언론 종사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약간의 시샘, 네. 질투 뭐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애서 외면하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되면은 다 그게 자기들한테까지도 그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준비했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또 레거시 미디어를 벗어난 언론을 얘기하니까 뉴스타파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어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또 김건희 여사님이 빡쳤다. 예. 아니 내 주식을 니들이 헐값에 매각을 해. 이 돈 내가 손해를 봤잖아라고 하는 취지의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저는 그 뉴스타파만의 특종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시민보 기자로 네. 알고 있는데 시민보 기자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네. 전부 중간 중간에 의미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발췌를 해서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속에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네. 이 46%의 그 이익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엄청 남긴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처음에 들어갔던 게 7억인데 한 3억 좀 넘게 벌었나 보더라고요. 한 두 달 사이에. 그건 10억 넘게 받고 팔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짧은 시간 내에 팔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훨씬 더 컸는데 네. 그걸 바로 치워버린 거잖아요. 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의를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작전이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네. 그 내려야 되는 상황에 내릴 상황이라 해서 팔았다고 하면은 그 판단을 물론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나는 오를 것을 봤는데 니는 내릴 것으로 보고 팔았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보면은 그만한 우리가 보통 그러면 너무나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7억 넣었다가 10억 넘게 팔면은 너무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두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그럼 3억이면은 지방에 아파트가 한 채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3억은 지금 3억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큰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먹었으면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좌가 활용당했는데 어떻게 항의를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신문보 기자가 볼 때는 이거는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주가 조작 상황을 알지 않고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청년한테 여쭤볼 게 좀 있는데 그 기사에 그 중간에 보면 문자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좀 띄워주시면 이 비인베스트 민모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은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그랬더니 토로스증권 김모 지점장이 XX이구먼 듣던 대로 흐흐 이렇게 하거든요. 자 XX는 뭘까요? 그걸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쌍시읒하고 니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생각하시나요? 저도 하여튼 뭐 듣기 입으로 올리기 어려우니까 XX 처리를 했다고 보고요. 네. 뭐 유사한 이야기가 아닐까. 네. 근데 지금 요 문자 메시지가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계좌가 활용당했고 뭐 수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본인이 더 먹지 못한 거를 이 사람들이 봐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뭐 증거가 법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사실로 네. 건호수라는 사람이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 정황들이 우리 자료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런 거고 법원에서 지금 밝혀놓은 것처럼 판사가 밝혀놓은 5차로 주가 조작 단계를 다 구성해놨는 것을 보면 그 5단계에 걸쳐서 똑같이 계속 다 등장하는 사람이 건호수와 김건희 씨 두 사람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네네네. 그 전체를 다 흐름에 그쵸.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건호수가 등장을 하고 지금 네. 여기에 건호수도 김건희 씨로부터 아마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그 불평 불만을 네네. 쏟아냈으니까 건호수 씨가 또 그 문제도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그런데 그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은 네. 이 도로스 증권의 김모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는 선수로는 지금 그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놨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올려주는 거지만 네. 누구를 얼마를 올려주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주가 조작이 보면 어떤 계좌는 떨어져야 되는 주가고 네. 어떤 때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주가 조작 그 세력들하고 같이 한 통속이 되지 네.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작업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 가격이 있나요? 이제 그 목표 주가 조작을 할 때는 네. 어떤 이 선수들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재료가 하나 나와야 된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주가 조작 흐름을 쭉 보고 있다가 네. 요 시점까지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누가 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상장을 상종가라 그러죠. 네. 상종가를 계속 이렇게 쳐줘야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네. 올라가는데 그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 있는데 네. 그 지점에서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올라갈 때인데 팔아치우면은 판 사람 입장에서는 아깝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팔아줘야 이거 칠 또 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짜고 치는 그게 이제 통정매매인데 네,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팔게 하고 어떨 네. 때는 사게 하는 네. 이런 거래량이 과정도, 많아지는 것처럼 예, 보이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한 거를 자기 계좌가 그런데 이용됐다고 해서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오르는 것만 나는 내 거를 사게 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주가 조작 선수들하고 같이 이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기사다 이렇게 네.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김건희 씨는 목표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46%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당일 종가가 6,040원이었는데 5,400원에 블록딜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7,000원 올라갈 거 알고 있는데 이미 이걸 5,400원에서 손절해 버렸으면 내가 1,600원이나 주당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왜 팔았냐라고 화가 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46%를 먹었어도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먹는데 그래서 막 화를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핵심 코어 세력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걸 알았으니까 저렇게 흥분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종가가 6천 얼마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뒤에는 알았겠죠. 그거를. 네네. 종가가 그래 되는데 왜 나는 중간에 팔았냐. 네. 근데 이 종가를 그렇게 올리기 위한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그 작전 맡겨놓고 무조건 자기 것 돈만 올려주기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거는 거기서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야말로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몇 개 놨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파는 것조차도 다 그냥
모르고 그냥 막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익 난 거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46%를 수익을 냈는데, 그러니까 매수한 금액이 전체 7억 4,489만 원.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판매한 게 10억 8,959만 원이니까 3억 4,47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예. 불과 한 3달 정도 사이에. 근데 이걸 그냥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 3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도 눈에 안 차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이 법정에 분명 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뉴스타파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그 시민보 기자만 이거를 얘기하고 나머지 언론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 이해를 못해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를 인용해서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심지어는 포털에 이 기사가 뜨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언론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세력인가라고 하는 뭐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모든 일에 지금 뉴스타파하고 더 탐사 네. 두 군데에서만 지금 그 사실 진실 보도를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지금 다른 언론들은 거의 지금 눈을 감고 있거나 네. 애서 그 눈을 돌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언론이라고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언론의 본연의 그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라고 그 이야기 되고 있는 곳조차도 제대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뭐 좀 뭔가 이 재갈을 물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만 언론에서 보도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로 올라갔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없어야지 정상인 사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그것도 보니까 40% 지금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40%가 지금 주변에 40%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없지요. 40%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표본 집단을 네. 그 선정할 때 가표집된 그런 보수 쪽 사람들을 가표집하면은 다 그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여론조사하면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는 사실은 뭐 보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 표본 집단 모아놓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여론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한쪽으로 모아진 오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좀 더 성실히 응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40%를 넘어섰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20% 후반에서 30%대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지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제 우리 아농구 TV에서 화요일 방송에서 다뤘지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개탄 생산량을 감소한다. 그리고 뭐 다리 난간을 높인다. 예. 그리고 또 신동진 별을 없앤다는. 그렇죠. 제 친한 후배가 재배하는 쌀이 신동진이거든요. 신동진 맛있어요. 네. 쌀도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그 소값이 떨어진다고 암소를 지금 14만 마리나 도축. 그 살 처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축하는 건가요? 도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더 이상 그걸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 모든 게 너무 단순.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소값이 그 소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지면은 네. 그때는 또 수입한다고 또 난리칠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죠. 아니면 선물 거래를 하든가. 이명박 때. 네, 이명박 때 그 구제역 때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돼지고기 선물 시장이 순간적으로 반짝하고 열렸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그 선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네. 그 속에 그 당시의 일들을 보면 이제 그 닭 네. 구제역으로 구제역으로 저 돼지하고
그 다가고 네. 그 두 개를 아마 그 했는데 그 당시에 하림 쪽에 닭은 네. 좀 뭔가 해줘야 될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박근혜입니다. 닭하면 박근혜가 생각나죠. 네. 근데 그 하림은 그 나중에 보면 양재 터미널 거기도 네. 하림이 이제 가져가는데 네. 양재 터미널 그 옛날에 이명박 때 이상득 씨하고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방통위원장 하던 그 최시중 씨가 예. 구속도 되고 하는 네네. 그런 건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아주 헐값에 먹었더라고.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번 그때 좀 추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일들의 그 당시에 그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요. 네. 자, 지금 이제 또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총장이 여전히 그냥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그래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면은 뭐 그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서 때려잡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노조 화물연대 파업을 잡으면서 노조를 막 때렸더니 그랬더니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이제 노조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노조들을 뭐 과태료를 매기겠다, 회계 자료를 공개해라라고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예. 지금 그 화물 노동자들 네. 그 당시에 이제 안전운임제 네. 그거를 요구하면서 일몰 연장을 해달라. 네. 사실 자기들은 생존 문제가 있고 그 화물차들이 고개 운전 뭐 졸음 운전 이런 걸로 고속도로에서는 엄청난 지금 그렇죠. 시한폭탄 같은 거죠. 시한폭탄 같은 네.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묘하게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강압적으로 때려잡는 것을 보고 윤석열 정부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네. 저런 건 확실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보수층들에서는 그게 이제 대부분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네. 그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꼴보기 싫은 차에 네. 그걸 정리를 해주니까 지지를 올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최하 23%까지가 마지노인가 그랬는데 그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화물연대 건하고 노조 탄압하면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건설노조라고 하죠. 그 위에 타워 크레인이라고 해서 네네네. 고공에서 이제 네. 그 작업을 해가지고 요즘 고층을 다 짓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생명을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돈을 좀 더 그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좀 더 받아내는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쪽 내용만 아는 사람들, 우리는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게 그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니까 건설업자들은 뭐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업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미분양 아파트도 매입해준다 그러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준다 하는데 그보다 더 고마운 일 어디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그런 거 좀 없애달라는 거 네.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돈 더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호응을 얻어서 그랬는지 요번에 갑자기 저는 좀 이거는 노조들의 회계 그 장부를 네. 보고를 하라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내용을 좀 회계 장부를 왜 갑자기 보고를 하라 하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노조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더라고. 그렇죠.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노조비를 냈을 때 노조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지원되는 내역으로 되나 아니 보더라고요. 그거 말고 네. 또 정부 지원금이 따로 네네네. 있는가 봐요. 그 정부 우리가 노조에 관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아마 그 내가 언론에 잠깐 본 걸로는 뭐 전체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5년 동안에 1,500억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장난인 게
그럼 연 300억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5년이라는 게 빠지고 1,500억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했는데 왜 5년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한 20년 30년 네. 하지.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한 20억 정도 평균. 네. 그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부 지원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노조비를 낸 걸로 인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노조비는 조합비라든지 회비는 네. 그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노조한테는 그걸 해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그 상세한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노조원들한테 회비를 지불한 어떤 경우든 그 우리가 회비를 내잖아요. 네. 회비는 원천 징수가 안 된 그 뭐죠? 연말 정산할 때 네. 회비를 낸 걸로 해서 비용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노조는 그 예외 조항으로 해서 아마 해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안 주겠다. 네. 그럼 이건 결국은 노조 너 우리 말 잘 안 들었으니까 이 문제를 노조한테 책임을 이제 다 씌워가지고 네.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네가 수능을 하게 되면은 거봐라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광고를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기도 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집단들을 길들이는 역할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노조를 지금 이 사람들 그 전번에 문건에서 청와대 문건에서 네. 우리가 봤잖아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기획력과 네. 노조의 행동력, 네. 이 노조를 군대같이 그렇게 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위를 할 때 노조가 나와서 시위를 하면은 이 조직적인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노조를 보는 인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조가 나오면은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시위나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되면은 위험하다. 네. 그 시민단체의 기획력과 네. 노조의 행동력이 이게 결합되는 순간 정권이 위험하다.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문건 한번 문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조들을 길들이는 거를 지금 하기 위한데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도 올라가. 네, 그렇죠. 그럼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재미를 봤더라도 아무리 듣기 좋은 꽃노래도 여러 번 하면 안 된다. 네. 그러고 이야기를 할 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그러고 그 노조 쪽에서 이야기 하는 걸 보니까 지원금이 나온 것들은 그 정부 지원금으로 나온 것들은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 보고를 하는 거고 다만 자기들이 보고를 안 하는 거는 노조원들이 내는 노조비를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예, 네. 조합비는 자기들끼리 하는 내부적인 일인데 그렇죠. 정부에서 준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우리가 당신들한테 보고해야 될 네네. 의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노조의 입장인데 그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실제로 이제 회계 감사를 받잖아요,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들어오고 회계 감사를 받고 조합원들한테는 그걸 이제 매년 보고하고 공시를 해서 네, 그래 이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 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그 노조비를 받은 그 집행 내역들을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노조 활동 전반이 다 공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는 거표지만 보냈나 보더라고요. 속지는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장부가 우리는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야 거표지만 보내지 않고 속지까지 다 보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건 좀 갑론을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노조가 회계장부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입법조사처에서 노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이게 합법적인 거냐라고 하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질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입법조사처가. 네, 근데 입법조사처에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불법을 공권력을 갖고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이라고
그 합법을 불법으로 보고 지금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럼 그 어떤 권력을 갖고서 사적인 보복이나 혹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면 이건 깡패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는 검사가 뭐 법으로 수사 보복으로 수사 보복하면 깡패지어 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법으로 이제 다퉈지겠죠. 네. 그 아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노조가 그동안에 이 네. 노조들이 제대로 만약에 노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파업이라든지 자꾸 이걸 자극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약간 막 소요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빌미로 해 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공포 분위기를 사실 만드는 그런 지금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그 조폐공사 그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장인이죠? 예, 장인이.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공사의 직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IMF 직후라서 좀 이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정리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업 유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네네. 술김에 이제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자들 있는 데서 기자들 앞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됐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불법으로 유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은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네. 뭐 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고 뭐 뭔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옛날 쌍팔년도에 하던 그렇죠, 짓을 그렇죠. 지금도 또 자행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노조는 일단 좀 우리 느낌에는 좀 과격하고 어떤 불법 파업 쟁의 같은 걸 많이 했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노조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불법 집회를 한다고 칠게요. 그럼 그걸 공권력으로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거 불법이야 너네 이렇게 경고하면 알아서 시민들이 위축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에 지난번 그 노조 탄압하는 것 노조를 때려잡은 것처럼 우리도 때려잡을 수 있겠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분명히 좀 더 위축되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군사 정부 시절에 네. 그 주로 했던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법이라는 것을 그 하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법을 잣대를 안 댄단 말이에요. 네. 그 상대방한테만 법의 잣대를 댄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치주의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네. 그런 거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네, 내가 맞습니다. 하는 건 다 괜찮고 네. 남이 하는 건 다 이제 불법이고 안 되는 불법이라는 거 개념인데 그런 거에 좀 더해서 약간의 좀 이 악의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이 그 결합된 네. 형태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네. 검찰이 무슨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렇죠. 수사만 할 줄 알지. 과거의 사건을 수사만 할 줄 알았지 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걸로는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지금 하는 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대나 희망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들은 1년이 다 됐는데 네. 한 번도 사실 정권을 담당하면은 정권이 초기에는 1년 동안은 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잘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즉 경제를 발전시키고
해갈 것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네. 거지. 그러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포 분위기 조성할 수 없으니까 네. 뭔가 자꾸 이런 걸 희생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흐름들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 참 어떤 보면 비열한 정부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 정말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인 게 서로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뭐 법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참 그 법원에서 강진구를 응원하는 시민들하고 강진구를 비난하는 그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그 언쟁이나 싸움을 보면서 우리 사실 참 되게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거는 저 위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고 기득권들인데 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적이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지 왜 번개탄을 사야만 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못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 권력들이.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답답한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좀 선택해봤는데요.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모든 게 이 정상적이지를 않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늘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뭐 보통 일상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진구 기자가 저렇게 뭐 구속영장을 또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나날들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들어놓고도 나도 지금 어떤 뭐 그 여러분들하고 한마디로 딱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네. 우리 같이 정신 차려서 또 헤쳐나가도록 해보시죠. 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침묵하는 건 결국 불의의 편에 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건 쪽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관심할 때 결국 언젠가는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하고 유쾌하게 오랫동안 같이 정권 퇴진운동 앞장서는 안원구 TV가 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인사드리고요. 우리 청자님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